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일반화약학 제3장 화약류 반응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2장에서 이제 폭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제2장에서 폭발의 개념 및 특성에서 폭발이란 화학적 반응 또는 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급격한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폭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리적 폭발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수증기 팽창, 그러니까 탱크 안에서 수증기 팽창 같은 게 이제 물리적 폭발이라고 얘기했고, 화학적 폭발 같은 경우는 우리 화약류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약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폭발이 다 이제 산화 반응을 통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폭발을 얘기했을 때 이제 폭발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폭발 한계, 연소 한계에 주는 연소 범위, 폭발 한계 또는 연소 범위에 주는 인자들, 우리 화약류에서 주는 인자들을 조금 얘기를 했었고, 폭발의 특성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설 착화형 폭발이랑 착화 파괴형 폭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착화 파괴형 폭발은 이제 블랩이 얘기했었고, 누설 착화형 폭발은 이제 VCE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갖고 화약류 반응을 할 텐데, 이 3장 같은 경우는 공학적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나 아니면 화학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그 조금 공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 봤어요. 이 강의 책을 쓸 때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잠깐만요. 책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 또는 군무원 하시는 분, 군무원의 일반 화약학을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좀 봤는데, 화약류 반응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화약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외우게끔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수업이 화약류 관리기사, 화약류 제조기사 또는 일반 화약학에 초점이 잡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수업이기 때문에 공학 관련 내용들을 조금 다룹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학습을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화약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화약류 반응 중의 연소와 폭갱, 산소 평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 폭발 에너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산소 평형이랑 이제 폭갱과 연소와 폭갱은 조금 내용이 쉬울 거예요. 그렇게 수식이 많이 나오지 않고, 산소 평형에 대한 게 결국은 더하기 빼기 정도, 그리고 산화제, 각 여러 가지 산화제, 폭약에서 쓰는 여러 가지 산화제들을 조금 소개를 할 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연소와 폭갱입니다. 우선 이제 그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그 튜브가 있다고 할게요. 튜브인데 여기 끝에는 막혀져 있는 상태의 튜브입니다. 한쪽만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순수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잘 섞어갖고 이 안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놨을 때 당연히 그 연소 범위 안에 들게끔 섞어 놨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점화원을 딱 줄게요. 점화원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그 불이 붙겠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랑 우리가 연소의 사물소 중에 가산점 중에서 가연물과 산소는 섞여져 있는 상태고 점화원만 나중에 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약간 VCE의 현상처럼. 근데 여기서 점화원을 딱 주면 불이 붙으면서 화염이 퍼져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직진하게끔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화염이 쭉 앞으로 직진을 하게 될 텐데, 수소와 산소가 섞여 놓은 상태에서 점화원을 주면 이 화염이 앞으로 직진하는 그 속도를 측정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 미터 퍼 세컨던가 아니면 수천 미터 퍼 세컨. 그러니까 아주 빠르거나 아주 천천히 되거나 이 정도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주 빠르거나 아주 천천히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본 거는 가연성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점화원을 주면 화염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측정을 한 건데, 이 속도를 우리가 폭발 속도 또는 좀 줄여갖고 폭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속. 그런데 이 폭발 속도 또는 폭속, 연소 속도 다 똑같은 말이죠. 이 연소 속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수 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은 수 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소, 그 다음에 300m per sec 정도다 그러면 폭연, 2000m per sec 이상, 그래서 2000에서 8000m per sec 이상이다 하면 폭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로 나눈 거는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제조기사 또는 군무원의 일반 화약학에서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연소라는 큰 범위 안에 폭연과 폭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폭괭은 화염이 전파해지는 속도가 수천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일반적으로 2000에서 8000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를 우리가 폭괭이라고 하고, 300 미터 퍼 세크 이하는 폭연이라고 할 겁니다. 폭연. 이 책에서는 연소라고 하면 원래 수 미터 퍼 세크, 조금 더 자세히 나면 300 미터 퍼 세크 이상은 정도는 폭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약을 배울 때 이제 법규로 따지면은 화약이랑 법규에서 우리 총포, 도검미, 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줄여서 총포화약법. 총포화약법에서는 화약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나눈다 그랬고, 화약이라고 하면은 추진적 역할을 하는 것, 즉 어떤 그 포탄을 날리는, 물체를 날리는데 가스의 압력으로 날리는 게 화약. 그 다음에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터지는 데 쓰는 거를 우리가 폭약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연소 속도로 따지게 되면은 화약, 추진적 역할을 쓰는 거는 우리가 폭연만을 씁니다. 폭연. 그리고 날아가서 깨지는 거는, 깨져갖고 터트리는 거는 폭괭을 씁니다. 폭괭.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약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폭괭, 폭발 속도가 수천 미터 퍼 세크 이상이 되는 화약류를 우리가 폭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추진적 역할을 쓰는 데는 이제 300m per sec인데, 그러면 화약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은 폭약이에요, 화약이에요 물어보면은 자격증 시험, 기사 시험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은 폭약이에요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거를 암기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뭐 연소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6,800m per sec 정도, 또는 뭐 7,500m per sec 요 사이라고 외우게끔 시킵니다. 그런데 공학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점화, 요 앞에서 설명한 이 그림에서 봤듯이 점화원을 어떻게 주느냐, 즉 초기 에너지, 점화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NG를 점화할 때,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을 점화할 때
점화하는 방법 또는 점화하는 그 에너지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폭연으로도 조절할 수도 있고 폭괭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화약을 나눌 때 화약과 폭약을 나누는 기준은 물질의 고유 성질이 아니에요. 물질의 고유 성질이 아닌데 나는 이제 점화하는 속도, 그러니까 점화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하고 있다라고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사 시험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기사 시험에서는 자격증 시험에서 그러면 안 돼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물질의 고유 성질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TNT도 마찬가지죠. TNT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조금 아실 수 있는데 155mm 포탄을 날리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그 나중에 배우지만 이제 무연화약이라고 배울 건데 무연화약이 이제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그다음에 이제 니트로구아니딘 이 세 가지를 섞는데 그 세 가지 성분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깨지는 작약 이때도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화약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실생활에서도 알 수 있죠. 자, 한편 이제 우리가 폭연과 폭괭을 각각에 따라서 연결할 수 있다 했죠. 화약류는 법규에서 말하는 화약류는 폭연을 이용한 거고 법규에서 말하는 폭약은 폭괭 현상을 만들었는데 폭괭 현상은 반드시 이제 충격파 또는 압력파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은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그 가스가 급격한 가스 발생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가스 발생이 일어나면서 주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게끔 되죠. 그래서 화약이 있고 화약이 터지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급격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급격한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가스 발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스가 이렇게 발생되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여기는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잠깐만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요만큼이죠.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한 부분, 이 색깔 칠한 부분이 그 공기가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죠. 얘를 우리가 충격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폭갱 반응은 반드시 충격파를 수반을 해야 하고 또 충격파를 수반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폭약은 충격파를 그러니까 충격파를 동반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맞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편 이제 폭연은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겠죠. 자, 폭갱을 충격파를 동반한 이제 연소 형식으로도 정의가 가능하고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한편 이제 폭약은 이제 정적 작용과 동적 작용을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용어 정리입니다. 우선 화약이 동적 작용을 갖고 있다, 정적 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때 동적 작용은 충격파에 의한 파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정적 작용은 화약이 터지고 나서 발생된 가스가 물건을 밀어내는데 쓰는 거를 우리가 정적 작용이라고 하고 있고 동적 작용은 앞에서 얘기한 그 압축파 또는 충격파에서 물건을 깨뜨리는 데 쓰는 것, 깨뜨리는 작용을 동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약류의 정적 작용을 이용한다, 동적 작용을 이용한다 라는 말은 동적 작용 그러면 깨뜨리는 거, 정적 작용을 하면 밀어내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규에서 말하는 화약은 동적 작용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된 가스에 의해서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밀어내는 데만 써요. 그런데 화약연료에서 말하는 폭약은 압축파도 그러니까 충격파랑 압축파도 만들지만 더하기 플러스 가스 발생도 있어요. 즉 폭약은 동적 작용과 정적 작용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약연료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로 나왔었고, 화약은 문제가 그럴 것 같아요.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뭐 폭약은 어떤 작용을 갖고 있는가? 뭐 1번 뭐 동적 작용, 2번 정적 작용, 3번 뭐 동적 작용과 정적 작용, 4번 없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올 게 이제 산소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소 평형은 뭐 화약류 관리기사, 화약류 제조기사,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문제 아주 단골 메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 가면은 고인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산소 평형은 그 옥시전 밸런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화약류 그 역사에서 보면은 아벨이 그때 그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갖고 실험했을 때 산소 평형을 이제 그 공학적으로 계산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약류는 원래 그 화약과 연료를 나누는 기준이, 연료는 그 연소의 삼요소 중에서 산소가 외부 즉 공기에서부터 도입되는 거고, 화약은 내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어쨌든 그 연소의 삼요소 중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비율로,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있었을 때에 폭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얘가 가연물이 너무 많고 산소 공급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산소 공급이 너무 많거나 가연물이 너무 작게 일어나면은 화약류를 갖고 어떤 물건을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깨뜨리는 데 쓰는데 조금 효과를 덜 얻을 수 있어요. 그 효과를 덜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돈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산성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돈을 적게 써야겠죠. 그래서 폭발 효과를 최대로 얻기 위해서 이상적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산소 잘 알겠지만 연소 반응에서 CO, 그러니까 가연물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너무 작으면은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너무 많으면은 뭐 NOx 산화질소가 생성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쨌든 일산화질소가 생성이 돼도 문제고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돼도 문제예요. 적당하게 생성이 돼야지 어떤 이제 굴착을 할 때, 터널을 뚫을 때 그 작업자가 안전하겠죠. 그래서 산소 평형이 굉장히 우리 산업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용폭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군용폭약, 산업용 폭약은 사람이 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용폭약은 많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가스, 몸에 좋지 않은 가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더 좋겠죠. 인말 살상에 더 효과적이니까요. 자, 산소 평형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실험 결과인데, X축은 산소 평형이고 Y축은 연주학 대치예요. 그런데 이거 용어 모르셔도 돼요. 단지 이제 요 산소 평형 요 수치랑 요 안에 찍혀져 있는 그 화약의 종류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산소 평형이 0이고 0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NG라고 돼 있어요. NG. 요 대문자 N, 소문자 G는, 대문자 N, 소문자 G는
니트로 글리세린이에요. 아니, 글리콜이에요. 글리콜. 니트로 글리콜인데 대부분의 책들,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NG라고 쓰는데 저희 책에서는 이 NG와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니트로 글리콜이거든요. 니트로 글리콜과 니트로 글리세린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NG 그러면 어떤 NG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문자 N, 소문자 G를 EGDN으로 부를 거예요. 어쨌든 EGDN 같은 경우는 0이고 오른쪽에 조금 플러스 되어 있는 게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에 사용되었던 그 화약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봤더니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TNT가 있죠. TNT가 한 0.7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만한 게 뭐가 있나요? 뭐 DNT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RDX, 뭐 PETN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다시 테이블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의 화약류,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이 두 가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다 화약류가 산소 평형이 마이너스예요. 즉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가 모자라는 상태고 산소가 모자라니까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약류는 합성에 의해서 대부분 화약을 만들기 때문에 산소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모르면 마이너스인 걸 고르셔야 돼요. 자, 원래 옥시전 밸런스, 그러니까 산소 평형은 정의가 뭐냐면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화약 1g이 반응하여 최종 생성물의 산소의 잉여, 남는 거죠. 남는 양을 몰 단위로 표시한 게 산소 평형이에요. 또는 그람 단위로 표시한 것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산소 평형은 단위가 없어요. 1g당 남는 산소량을 그람수로 표시하면 그람수니까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무차원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책에서는 뭐 이거를 그냥 산소 1g이 잉여되는 산소의 그람수라고 얘기를 해서 그람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는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그람을 붙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 뒤에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보면 이제 대문자 N, 대문자 G, 그 니트로글리세린, 노벨이 만든 니트로글리세린을 보면 MW, 얘는 이제 분자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몰레큘러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분자량이 227.1g/몰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그래서 C 3개, H 5개, N 3개, 산소 9개인데 얘네가 만약에 이제 열에 의해서 점화원에서 이상적으로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 폭괭이든 폭연이든 연소든 상관없이 무조건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상적으로 연소가 됐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3개의 CO2, 2.5의 H2O, 플러스 1.5의 N2, 플러스 0.25의 O2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옥시전 밸런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산소 평형을.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의 분자량 NW 227.1g을 넣고 그 다음에 산소의 몰수, 여기서 나타나는 산소의 몰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이제 화학식량을 이렇게 하면 32.g/몰을 이렇게 되면은 여기 몰수 없어지고 그람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단위가 0.0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할 때는 요 수식을 외워야 되는데 요 수식은 뒤에서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옥시전 밸런스를 구하는 식은 화약류의 분자량 분의 산소의 몰수 곱하기 산소의 화학식량, 그러니까 분자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일은 거의 없으세요. 다 외우기 바쁘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의 옥시전 밸런스 OB는 얼마야? 그러면 0.035 이렇게 외우시기 바쁩니다. TNT도 마찬가지예요. TNT도 트리니트로톨루엔이고
몰레큘러 웨이트가 둘 7이에요. 그래서 얘 분자량과 얘 분자량이 지금 똑같아요. NG와 TNT. 그 TNT는 C 7개, H 5개, N 3개, O 6개인데 요거 분자량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C는 뭐 12, H1, N 14, O 16 해갖고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7, H 1 곱하기 5, 14 곱하기 3, 16 곱하기 6 이렇게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는 계산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 화학을 들었다고 예상하고 올 거니까요. 자, 어쨌든 산소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생성이 되고 산소가 마이너스 5.25가 발생됩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그 이제 분자량 들어가고 산소의 몰수 들어가고 다시 산소의 분자량이 들어가죠. 근데 유의할 점은 밑에는 완전 분자량이 아니에요. 그램 퍼 몰이 아니고 위에만 그램 퍼 몰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옥시전 밸런스의 정의 자체가 화약 1g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램 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기 나오는 이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니면 화약류가 연소했을 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얘는 이거를 책에 안 넣어놨네요. 책을 보셔야겠는데요. 제 PPT에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길어갖고 안 넣어놨는데 여기 뭐 X, Y, G 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산소 얘만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넣어놓지 않았는데요. 지금 마우스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써둘 수가 없어요. 어쨌든 화학류 같은 경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공식화해 놓은 게 있어요. 옥시전 밸런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화학류라고 하면은 화학자들이 어떤 실험실에서 합성을 해놨을 때 CHON으로 합성을 합니다. CHON으로 합성을 했을 때 C가 X개, H가 Y개, N이 Z개, O가 W개인데 얘네를 갖고 있다면 몰레큘러 웨이트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16 EX 플러스 0.5Y 마이너스 W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옥시전 밸런스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바로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옥시전 밸런스가 여러 개인 애들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혼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혼합물을 만들었을 때 옥시전 밸런스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옥시전 밸런스는 뭐 A1 곱하기 X1 더하기 A2 곱하기 X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옥시전 밸런스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NG 1g 플러스 TNT 1g을 섞었다고 하면은 옥시전 밸런스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합 화약에 대해서는 그 산업용 폭약에서는 옥시전 밸런스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 0이 되게끔 하는 게 좋은 게 연소 반응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산업용 폭약에서는 0보다는 조금 높게 설계를 해요. 한 0.035 정도.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좋고 군사용 폭약에서는 산소 밸런스가 아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폭약이 터지고 나서 입마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소가스는 나쁘면 나쁠수록 좋고 대신에 저장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얼마만큼 저장을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6.25가 일어나고 나서 그 전쟁을 대비하기 때문에 항상 화약을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보면은 불발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한강에서 쓸려 내려오는 발목지뢰가 뭐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발목지뢰가 오더라도 그 화약이 변질되지 않는 거는
군용화약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산업용 폭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장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첨가물들을 많이 넣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산소 평형을 구하는 방식을 조금 배웠고 혼합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요. 다 과학자들이 그 어떤 물질마다 산소 평형에 대한 값들을 다 적어놔서 표로 만들어놨어요. 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기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제 군무원 시험을 볼 때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더 빨라요. 이거 하나하나 그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되고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NaNO3고 분자량이 요만큼이고 화학 평형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산 암모늄 뭐 0.19, 그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0.035라고 돼 있고 니트로글리콜 아까 이제 그 표에서 본 것처럼 표가 아니죠.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대문자 N, 소문자 G 우리 책에서는 EGDN이라고 쓰고 얘는 산소 평형이 0이에요. TNT가 0.740, 테트릴이 0.470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표로 하면서 사실은 이 표가 그 강추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민병만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 테이블이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한 3페이지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제 책에는 저희가 쓰는 일반화약 각 책에는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외우셔야 되고 제가 이거 쓰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경유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경유가 왜 중요하냐면 경유가 우리가 암포 폭약했을 때 경유를 쓴다 그랬잖아요. 경유의 산소 평형은 마이너스 3.46이에요. 마이너스 3.46. 마이너스 3.46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폭약 종류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고 위에 여기 있는 것들 여기 다 산소 공급제들이에요. 산소 공급제는 거의 다 대부분 플러스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이것도 다 못 외우고 진짜 몇 개만 외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TNT 이 3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가끔가다 뭐 화약류 관리 기사에서는 뭐 테트릴, 뭐 질산칼륨 이런 것들도 나와요. 자, RDX는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 평형을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설명해 드렸고 요 과학자들이 다 표로 만들어 놨고 표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적정 산소량은 가연물의 완전 연소를 위해서 배합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너스 3.43이라고 그랬는데 경유가 완전히 다 탈려고 하면은 그 일산화탄소나 아니면은 산화질소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적정하게 산소를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산소 공급을 투입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애들이 산소 공급제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약간 플러스 값을 주는 게 산업용 화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산업용 화약에 사용되는 산소 공급제들은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질산바륨 등이 있고 염소산 칼륨, 그 다음에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암모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나누는 기준은 질산염이면 다 NO3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염소산염 암모늄은 뭐 NaCl3도 있는데 뭐 여기 ClO3가 있고 ClO4가 있습니다. 여기서 염이라고 하면 요 앞에 메탈들 있잖아요. K, Na, NH4, 바륨 이런 게 없이 HNO3 즉 질산에 있는 H를 띄고 K 뭐 이런
뭐 나트륨 또는 암모니아 또는 바륨 같은 게 들어간 게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산염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질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H를 띄어내서 다른 것들을 혼합한 거를 질산염. 염소산염 그러면 염소산 HCl3에서 H를 띄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은 거. 과염소산염은 과염소산 그래서 HCl O4에서 H를 띄고 다른 걸 넣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염소산 그러니까 염이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고체예요. 고체. 근데 질산, 과염소산, 염소산 이런 것들은 액체입니다.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리고 화약류에서 조금 비중 있게 다루는 산소 공급제들을 지금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질산칼륨이에요. KNO3고 질산칼륨은 KNO3고 산소 공급제가 0. 플러스 0.39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무색 백색 결정 분말이고요. 초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약류 역사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그 흑색 화약 했을 때 최초의 화약이라고 하면은 가연물 안에 산소 공급제를 포함되어 있는 것, 즉 황이랑 목탄이랑 섞은 다음에 산소 공급제로 초석을 쓸 때부터를 화약의 시발점으로 본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석이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이제 흑색 화약의 산소 공급제고 물, 글리세린은 잘 녹고 알코올에는 나뇽,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흡습성은 완전히 없진 않아요. 있어요. 물에다 녹으면 녹아요. 그런데 흡습성이라는 게 이제 공기 중에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화약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그냥 그 창고에다 그냥 화약을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즉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면은 그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도 습도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화약을 비 오는 데 쓸 수는 없지만 습기가 뭐 장마나 이런 철 때문에 화약이 변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강산화제이고 짠맛입니다. 근데 이거 뭐 짠맛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옛날 조선시대 그 민병명 교수님 책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숙제를 줬죠. 레포트로 줬죠. 레포트로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그 민병만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 질산칼륨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봤냐면 이렇게 맛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질산칼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빗물이 떨어지는 그 처마에 있는 떨어지는 그런 곳에 떨어지는 곳 또는 이렇게 아궁이 때잖아요. 그 불 때는 그런 아궁이에 숯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흙을 걷어다가 이제 제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있는지 조금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맛을 봤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초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대량 생산했을까?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발생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궁이에 있는 흑에서 초석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 양민이나 노예에 있는 그 불구덩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재가 있는 곳들을 흙을 막 일부러 와갖고 퍼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았다는 흔적들도 있어요. 어쨌든 질산 나트륨 용액으로부터 지금은 제조를 하고 있고요. 장점은 산소 발생량이 많아요. 그리고 흡수성이 많아요. 단점은 뭐냐면 분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흑색 화약에는 질산칼륨을 쓰지만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는 질산칼륨을 산소 공급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약류가 분해 속도가 빨라야지 어떤 파괴적 역할을 하는 데 쓰겠죠. 그래서
폭갱 현상에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질산 발음 같은 경우는 폭발하여 산화 발음, 질소 산소 분해로 하고 있고 옥시전 밸런스가 0.306입니다. 근데 산화 발음은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산화 발음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카알릿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카알릿 화약을 얘기를 했을 때 단점이 HCl을 발생하는 게 단점이라는데 카알릿을 쓰면은 카알릿의 HCl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게 질산 발음이에요. 그래서 기사 시험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카알릿의 HCl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첨가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질산 발음을 넣어야 돼요. 질산 발음은 색깔이 그리고 녹색이에요. 아까 오늘 불꽃 반응성은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바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질산 바륨 자체의 산소 옥시전 밸런스보다는 질산 바륨은 염화수소와 반응해서 염화 바륨과 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HCl을 제거하는 데 쓴다 라고 되어 있고, 반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산 바륨이 뽀개지면은 산화 바륨, 질소, 산소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산화 바륨이 HCl이랑 만나고 그 염화 바륨으로 되는 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도 빈도 있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질산 암모늄이고, 질산 암모늄도 중요하죠. 화약류 역사에서 큰 획을 걷는 게 우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그 다음에 초암 폭약, 그 다음에 슬러리 폭약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초암 폭약은 초암은 초암 폭약했을 때 쓰는 거고, 우리가 KNO3를 초석이라고 했고, 질산 암모늄을 초안이라고 하면 산업용 폭약의 주성분이고, 산소 밸런스는 0.2입니다. 얘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물에 잘 녹고 흡수성이 있어요. 즉 조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흡수성이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KNO3는 초석은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는데, 질산 암모늄은 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폭발 및 분해 및 폭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폭약을 나눌 때 3차 폭약류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해놨고, 비료로도 쓰이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화약은 물질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가해주는 그 점화 에너지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100도씨 부분, 200도씨 부분 또는 300도씨 이상에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 분해되는 그 식이 달라요. 그 분해되는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100도 부분에서는 암모니아를 발생하고, 200도씨 부분에서는 이제 물이 발생합니다. 물이 발생하고 300도씨 이상, 그러니까 분해 폭발식에서는 산소를 반응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질산 암모늄이 그 3차 폭약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폭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자세히 좀 찾아봐야긴 하겠는데, 찾아볼 수도 있겠죠. 뭐 화약류 관계법규를 제가 보긴 하는데 다 기억이 안 나갖고, 어쨌든 분해 폭발 반응식에서는 산소를 발생한다. 그래서 옥시전 밸런스가 0.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약류에 쓰일 때는 분해 폭발 반응식, 즉 300도씨 이상에서 생기는 반응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100도씨, 200도씨에서는 산소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경유나 TNT, DNN, 다이나이트로 나프탈렌이겠죠.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등과 배합을 해갖고 군용 폭약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소산 칼륨이 있는데, 염소산 칼륨은 얘도 똑같아요. 염소산 칼륨도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매우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약류 역사에서 보면은 최초의 폭갱 물질을 만들었다는 게 라부지아제가 요 염소산 칼륨을 사용했었죠. 옥시전 밸런스는 0.39인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분해 반응식이 되게 커갖고
공원용 폭약에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초의 폭격 물질을 발견한 것은 염소산 칼륨이고 400도씨 부분에서는 또 화약류가 달라져요. 얘는 화약류에서는 이 반응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위험물 관리 기사에서는 굉장히 위험물 관리 산업 기사에서는 위험물 산업 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단골 메뉴제에도. 자, 과염소산 칼륨은 KCl5고 산소 밸런스가 0.46이에요. 얘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 분해 온도가 400도고 뭐 알코올, 에탄올 이런 건 읽어보시고 얘는 현재 DDMP 나중에 이제 기폭약이랑 굉장히 많이 혼합을 해요. 지금 기폭약에 사용되는 산소 공급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소 공급제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얘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규소철 DDMP와 배합을 하는 얘네가 이제 기폭제에 쓰이는 거예요. 기폭제에 쓰이는 산소 공급제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열, 마찰, 충격적으로 폭발, 단독으로도 폭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한 황산과 접촉하면 폭발하고요. 자, 과염소산 암모늄은 산소 공급, 그러니까 산소 평형이 0.430이고 로켓 추진력 배합 제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300도씨 부근에서는 급격히 산소를 방출해갖고 산소 공급제를 사용하고요. 자, 다음에 나온 게 질산나트륨인데 질산나트륨은 조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0.470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 헷갈릴까봐 그래요. 얘네는 남아프리카 건조지에 대해 생각되고 이름이 칠레 초석이에요. 앞에 우리가 KNO3는 초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칠레에서 생산되니까 칠레 초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화약류 역사에서 보면 노벨이 그 화약류 중에서 니트로글리세린에다가 얘를 배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 쓰이는 물질은 질산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얘의 산소 평형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산나트륨은 산소 공급제로 쓰이고 산소 공급제로 쓰이는 게 어디서 많이 쓰였냐? 다이너마이트에서 썼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 질산나트륨 자체는 흑색 화약의 KNO3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잘 성공을 못했어요. 다이너마이트에서도 잘 성공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기 중에 있는 물을 계속 흡수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물을 계속 흡수하니까 화약류의 감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폭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루기가 되게 어려웠고 안 되고 지금 형체는 지금에서는 화약류에서는 거의 안 쓰여요. 뭐 쓰이게 되면 어떤 다른 전처리 과정을 써야겠죠. 사용사량이 많고요. 산소 공급량이 많다는 거죠. 후가스 이제 산소 공급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후가스 잠깐 얘기하고 하려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론상 폭발가스는 N2, CO2, H2O 등인데 실제 발생하는 가스는 뭐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NOx, COX, 뭐 별것들이 다 생성이 돼요. 근데 터널 안에서는 이런 가스들이 발생되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할 때에 특히 HCl이나 CO 같은 경우 하면은 들이 많으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허용되는 최대 허용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00ppm, 그 다음에 NOx는 25ppm, HCl 5ppm이죠.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HCl 같은 경우 굉장히 제일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SO2도 10ppm, H2S도 20ppm인데 허용 농도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CO랑 HCl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가스의 대책은 당연히 뭐 후가스 문제 없는 폭약을 사용하면 되겠죠. 산업용 폭약 중에서 그래서 산소 공급제가 적당히 첨가되고 실제로는 뭐 이론상으로는 0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약간 플러스 0.3 정도 돼야 되는 게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알릿 같은 경우는 바륨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고온 발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화약학이 이제 그 화약류 관리 기사에서는 이제 산업용 폭약에서는 발파공학이랑 이제 굴착공학 이런 걸 배울 텐데 양양, 약경, 밀폐도, 흡습, 불순물들에 의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데 요거는 설명하지 않고 갈게요. 용어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화약학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훅가스 측정법이 있어요. 훅가스 측정법이 있는데 비중이 꽤 다르진 않을 텐데 훅가스 측정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훅가스 측정법에는 비켈 게이지법이 있고 이 비켈 게이지법은 밀폐된 용기에서 화약류를 폭발시킬 때 발생되는 가스량과 압력을 기록하는 게 비켈 게이지법이에요. 크루쇼 존스법은 철제 용기에 300g의 쉬를 넣고 밀폐된 상태에서 폭발 후 발생 가스를 불상하는 게 크로스오브 존스법입니다. 이거 그 훅가스 측정 방법은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고 유독가스 분석법에는 뭐 화학 분석법, 오르스사트법, 요오드화 요오드 오산화 요오드법, 비색 분석법이 있는데 검지방법이 있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그 산업용 폭약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데 실제 현장에서 발파 후 훅가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보기 때문에 측정을 하려고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비계 게이지법, 크로스쇼법, 화학 분석법 이런 거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훅가스 시험 방법에는 비켈 게이지법, 크로스 존스법이 있고 유독가스법에는 오르스사트법, 오산화 요오드법, 비색 분석법 등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쉴 때 비율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군무원 시험 보는 그 학생들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수고하셨고 이제 수업 막 마치려 하는데 오늘 배웠던 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를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화약 배우면서 화약류 반응 보면서 폭연과 폭괭에 대한 정의를 배웠었죠. 연소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 그 연소 속도를 좌우하는 인자들에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 학습을 하지 않았었고 단지 화약류 자체의 고유 성질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산소 평형에 대해서 배웠었죠. 산소 평형을 유도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산소 평형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유도식을 조금 봤고 과학자들이 다 해놨으니 여러분들은 외우셔라 라는 게 있었죠. 외우셔라고 얘기했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얘기했었죠. 꼭 외워야 되는 거는 NG, EGDN, TNT 뭐 이 정도 뭐 조금 더 하면 PETN, 경유 뭐 이 정도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제의 종류들을 조금 몇 가지 나열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KNO3 그 다음에 KClO3 또 뭐가 있나요? 초석, 초안 그 다음에 뭐 질산나트륨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폭발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폭발 에너지는 조금 공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요 앞에는 조금 공학적인 내용들이 좀 적었는데 폭발 에너지는 공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데 조금 예습을 해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